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물건 단가를 터무니없이 깎았어요. 깨져버린 신뢰. 임신 중 이혼해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아프신 아버지 보고 싶어요까지 오늘도 각종 생활 법률 관련 분쟁들, 가사 분쟁들,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법률인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법률인싸에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네네.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이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인데요. 그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이제 특별 조치 법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참 코로나19가 정말 길디 길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이 기조가 반드시 반등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렇게 반등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추석 명절인데요. 보통 이 시기가 사실 대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제수용품이나 선물 구매가 줄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생생법률쇼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정부 측에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경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어서, 그래서 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뭐 맞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코로나 당시에 이제 늘어난 어떤 대출들이 많잖아요. 이 대출들의 이제 상환 시기가 이제 점점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그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이제 금리도 높고 또 뭐 환율도 높고 또 물가도 높고 소위 이제 삼고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이 대출 상환이 과연 제대로 될지 이 대출 부실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이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받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사고 대위 변제 현황이라는 어떤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그 1월에서 8월 그 지역 신보의 대위 변제액이 1조 70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배에 달했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대위 변제는 뭐냐면요, 그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이제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이제 대신 갚아주는, 이게 바로 이제 대위 변제인데, 네. 전국의 17개 지역 신보가 이제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대위 변제액이 지난해 연간 수치 5,076억 원과 비교해도 이미 이제 2배가 넘어선 상황이고요. 대위 변제액은 2020년 4,420억 원에서 21년도 4,303억 원, 그리고 지난해 5,076억 원으로 소폭씩 늘다가 올해 이제 급증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현재 이제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요. 지갑 안 열린다, 지갑을 자꾸 닫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세도 좀 살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이 사고액이 5,948억 원에서요. 21년도에 6,382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이죠. 22년도에는 무려 9,035억 원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월에서 8월 사이에만 1조 4,78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2배에 이르는 이제 사고액이 지금 달하고 있고요. 이처럼 대위 변제 또 플러스 더해서 실제 이제 갚지 못하는 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초기에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엔데믹 이후에도 삼고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 것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 때 급증한 이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좀 본격적으로 좀 도래를 하게 되면서요. 대출의 부실 위험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얘기해 주실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이 더욱 좀 필요성이 느껴지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좀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발의가 된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뭐 제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이 상환 부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 배경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는 해제됐지만 이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최근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해당 기간에 받았던 대출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이제 법률들이 정책 자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좀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고요. 이에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에 정책 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이제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려는 그런 제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좀 소상공인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우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 시행 기간 중에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책 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이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법률이 그리고 정책 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이율이 연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이율을 또 감경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실질적인 조치를 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금융기관으로 받은 대출의 이율이 연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뭐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 대부업체 등에 해당되겠죠. 경우에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로 이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을 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나가온 그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어떤 내용도 좀 담겨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이제 자신의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들이 또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좀 혜택도 드려야 될 텐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부채가 없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온 소상공인에 대한 향후 정책 자금의 이제 우선 지원 및 이자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부담의 채권 발행과 관리 운영에 대하여 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요. 코로나19 확산 당시부터 지속되어 온 이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정말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게다가 또 금리까지 매우 많이 올라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이 대출 부담에 좀 경감시켜 드릴 수 있는 이번 법안 좀 빠르게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싸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 순서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전화 상담입니다. 상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택배 기사인데요. 네네. 예, 제가 2년 전에 C 브랜드에서 네. 택배를 론칭한다고 3명 모이면 영업점 차리면 뭐 1,000만 원 지원금도 나온다고 하고 뭐 네. 해가지고 네네. 제가 아는 최 대표님을 통해서 네. 이쪽으로 택배를 옮기게 됐어요. 네. 예, 그때 돈도 빌려주고 뭐 해가지고 여기 다니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최 대표님이 계속 월급도 밀리시고 막 네. 그래서가지고 예, 되게 힘들어가지고 막 C 브랜드에다가 이제 월급이 잘 지급이 됐냐 네. 막 물어봐도 이제 최 대표님 통해서 이제 물어봐라 우리는 지급이 잘 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이 C 브랜드에서 이제 저도 이제 오피스텔 때문에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피스텔을 계약을 해가지고 막 필요했었는데 중도금이랑 잔금도 이제 치를 수가 없으니까 막 가족한테 손 빌리고 엄마도 혈압으로 쓰러지시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돈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단가가 제가 이제 7%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수수료가 7%만 공제가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100원짜리더라고요. 제가 750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네. 대표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총 계산해보니까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돈이 690원대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37%를 자기가 챙기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형사랑 민사 좀 이제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좀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택배사에서 지인분 소개로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되셨는데 이 물건 단가 중에 애초에 약속받으신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저쪽에서 30%가 넘게 35% 이상을 좀 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인 거군요. 계약서에는 단가의 7%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네. 이렇게 막 따지니까 자기가 정한 단가에서 7%를 떼야 되는 거래요. 네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근 2년 됐거든요. 근 2년 되셨군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단가가 훨씬 적은 금액이 지급되어 왔는지도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우시단 말씀인 거거든요. 제가 5월 달쯤에 이 C 브랜드 쪽에서 이제 물건들을 이제 다른 업체 거를 못 가져갔었는데 이게 계속 섞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 거를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제가 아는 대리점 형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내게 얼마가 나오냐 하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제 거 찍히는 게 1,100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을 금전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속인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김지진 변호사님이 함께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네네. 예. 그 내용 잘 들었고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좀 뭐 계약상에 약간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면 이게 이제 네. 그 택배사에서 이제 일을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택배 배송을 하고 있죠? 배송 네.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배송, 반품 이런 거. 네. 네, 그러면 그 택배 지금 같이 일한다고 말씀하신 데가 그러면 택배사
사장하고 계약서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인 거죠? 그 대리점이라고 이제 네. 택배는 대리점이라고 이렇게 그 택배를 대신 이제 배송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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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그거를 이제 C 브랜드에서 한 2년 전에 론칭을 하면서 네. 예, 예. 그거를 이제 뭐 천만 원 지원금도 준다고 하고 막 네. 좀 홍보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를 이제 거기 관리자가 이제 또 예전에 또 근무를 하던 데라서 네. 예, 관리자가 또 뭐 좋은 노선을 빼놨대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네, 네, 네. 예, 저를 이제 기망을 하고 이제 예, 계약서에는 단가 뭐 배송 반품 여기에 7%만 공제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알고 보니까 예, 37%인 거죠. 네, 네. 아, 네, 그렇죠. 그거 제가 제가 이해했는데, 네. 그러니까 택배 대행하는 업체하고 이제 택배 배송 관련해서 계약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계약 내용을 일단 명확하게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기는 쓰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예, 네, 쓰긴 썼는데,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예, 예. 네, 네. 근로계약서를 쓰셨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단가가 명시는 안 돼 있는 건가 봐요. 네, 단가가 명시가 돼 있진 않아요. 네, 단가 명시가 돼 있진 않고 단지 단가의 7%를 이제 수수료로 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실제 우리 선생님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 이게 뭐 보니까 단가가 1,100원 정도 되는 거였더라.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뭐 근무 기간이나 이런 게 혹시 계약서에 써 있나요? 근무 기간도 안 적혀 있어요. 근무 그게- 기간도 따로 없고. 네. 그런 어떻게 돼 그리고, 있나요? 예, 그리고 제가 어쨌든 확인-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단가에 이제 7%를 수수료로 떼간다. 이게 사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데. 예.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거의 아까 말씀 주셨듯이 1,100원인데 690원 정도, 그러니까 총 337% 정도를 수수료로 떼가 현실은 그랬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계약서에는 이제 단가라는 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네. 이게 이제 뭐 형사 책임도 형사 책임이지 민사 책임의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그럼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 예. 이게 예를 들어 단가가 얼마다 뭐 이런 걸 서로 뭐 주고받으신 뭐 내용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 그거는 있어요. 그게 이제 제 동생이 단가가 이만큼 떨어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750원이라고 네, 예. 카톡으로 이제 보내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기망이고,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720 처음에 시작할 때 아 이게 750원 정도 된다고 이제 단가가 이 정도 됩니다 하고 뭐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낸 건 있는데 예. 네네. 근데 나중에 지금 세월이 지나 그 무려 2년 가까이 근무하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한 거의 1,100원 정도 됐단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이 단가 자체를 속이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제가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하나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100원이라는 단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빙 이런 거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일단은 그 다른 대리점에 통해서 이제 찍어 놓은 거를 그 대리점에서 이제 그 엑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네, 뭐 네. 얼마가 여기 노선이 여기 그 1,100원이다 뭐 이런 거. 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받아는 놨고요. 네, 네, 네. 네.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전화를 통해가지고 이제 뭐 저랑 이 사람이랑 막 얘기도 많이 했어가지고 네. 1,100원이라는 건 이쪽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네. 이게 사실은 750원이 아니고 단가가 네. 1,100원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일단은 형사 민사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네.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1,100원인 이런 단가를 750원으로 속이고 그러면 똑같이 이제 7%를 뗀다고 해도 뭐 그거는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를 떠나가지고 이게 한 400원 정도 지금 450원이군 아니 350원이구나 350원 정도 지금 단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단가는 네. 그러면 이만큼 정도를 개별 단가에 대해서 속이고
뭐 7%를 띄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 자체가 이제 기망행위고 그러면 한 건당으로 봤을 때는 350원 정도씩 계속해서 저쪽 그 상대방이 지금 이런 속인 거잖아요. 속임으로써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담자님께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바로 이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에요. 이제 형법상에. 그러니까 어떤 기망행위를 통해서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사기에 해당하는 이제 구성 요건이거든요. 소위 이제 구성 요건이란 말도 좀 어렵고 그냥 이런 내용들 사람을 기망해서 그 다음에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 보는 게 이제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형법상은 사실 사기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명할 것 같고요. 네, 내용을 보면 그래서 형사 고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형사적인 측면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사 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제 처벌을 받게 쉽게 얘기해서 형사 고소는 이제 국가 형벌권을 발동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뭐 벌금이든 아니면 뭐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에 따라서 좀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예. 벌금이 되기도 하고 뭐 실제 뭐 징역을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는 사기죄로 이걸 상황을 포섭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 혹시 이쪽에 팀장들이 있는데 네? 팀장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그 대표의 동생이기도 하고, 네. 예, 뭐 아는 지인 중 한 명 있는데 이쪽도 똑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네. 예, 이쪽도 대리점 관리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이라고 이렇게 계약을 작성을 했는데, 네. 예, 이쪽은 저쪽을 이제 편을 들더라고요. 대리점 네. 대표를. 네. 혹시 이쪽도 이제 그 어차피 수수료를 이제 떼는 건데 이제 안 떼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네, 그걸 또 혹시 사기 방조죄 같은 걸로 이제 같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뭐 넓게 봤을 때는 뭐 방조든 뭐 교사든 우리가 그거를 일종의 우리 상식적인 언어로는 뭐 공범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을 좀 따져보고 예. 예를 들어 뭐 적극적으로 여기 이제 단가를 속이는데 가담했다. 예. 뭐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공범, 뭐 공동 정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단가를 속이는데 뭐 좀 조력을 했다거나 제가 볼 때 뭐 교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력을 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기 행위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면은 방조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그거는 사실관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뭐 이제 이런 법률 상담 이 초기 단계에서 다 이건 방조죄입니다. 뭐 이겁니다. 다 명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 사안들을 조금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뭐 방조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이제 이제 고소할 때 이제 지금 이 대행사 대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좀 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도 함께 고소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민사고, 형사. 예, 형사고 이제 민사적인 부분. 이제 형사 어떤 고소를 통해서 바로 뭐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배상을 받거나 이런 절차는 아니니까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아예 단가를 속였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민사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이 근로계약 자체가 그냥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아예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단가 자체가 잘못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근로계약은 성립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1,100원짜리를 750원으로 속여가지고 나한테 계속해서 한 350원 정도의 피해를 입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미묘하게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저쪽에서 채무 불이행을 해왔다. 그렇게 하면서 이
채무 불이행이 성립을 하게 되면 이 근로계약서 자체를 뭐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나는 더 이상 이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350원 자체를 손해를 보고 지금 일을 해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제대로 이행 안 한 부분이 있겠다. 나 일단 이거 계약 해지하고 지금까지 350원에 대한 단가 이 한 개당 350원에 대한 피해본 부분을 나한테 다 보상해라. 이 부분을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 법리 구성을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핵심은 지금까지 이제 이 계약을 원천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시던 아니면 알고 보니까 이게 여기 내가 나중에 2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나한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350원 부분에 있어서 나의 몫을 안 챙겨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신 부분, 뭐 단가로만 설명드리면 단가의 차액이겠죠. 350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사기죄 고소를 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민사소송 말고 민사소송이라는 걸 제기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형사 고소가 진행되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더해갖고 배상명령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처벌도 하지만 형사 판결 속에서 배상까지 한꺼번에 받고 싶다. 그래서 배상명령 청구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 손해배상 금액이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금액이 한 1,0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나는 이 사기죄로 처벌도 하면서 배상명령 청구를 통해서 배상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합쳐서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사기죄로 일단 형사 고소를 하신다고 하면 형사 고소를 한 다음에 진짜 정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뭐 검찰이든 아니면 보통 검찰 단계인데 거기서 형사 조정이라는 걸 제안을 해서 그러면 일단 우리 상담자님도 지금 손해본 금액을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보면 보상을 받으시는 게 더 핵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형사 조정을 통해서 이제 조정 합의를 하고 보상을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형사 고소를 하면 그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그 안에서 손해배상을 형사 조정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이거 좀 큰일 났다. 나 정말 형사처벌을 받겠다 싶으면 내가 그럼 일단 배상부터 해줄게.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1,000만 원은 계속 예시예요. 저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1,000만 원 그럼 배상해주면 이 사기죄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나는 빨리 배상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바로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민사 재판을 그러니까 저는 원칙만 말씀드린 거고 민사 재판을 통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내가 원하는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이제 상담의 어떤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상담자님의 말씀만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저의 생각을 더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관련 자료들하고 다 좀 취합을 해서 어떤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 절차를 이제 먼저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그게 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냐 이거는 방법론적인 거거든요.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주신 자료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 민형사상 조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 이런 좀 플랜을 짜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선 제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좀 해결 방안들, 이제 형사배상 명령 제도까지 좀 알려주셨어요. 이런 경우 참 소송을 무턱대고 진행하시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좀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이 진행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법률적인 도움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사기이든 횡령이든 배임이든 우리가 소위 이제 변호사들이 경제범죄라고 얘기하는 이런 범죄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게 어려운 측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수치상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현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단가에 관련 자료든 이제 아까 뭐 엑셀 파일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경제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선 이런 수치적인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법률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보시면 저도 뭐 계좌나 각종 뭐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지만 그러면 이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롭지만 네. 확실히 법률 전문가들도 좀 더 판단하기가 용이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미리 검토를 받아보시고 어떤 진행을 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좀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해외 업체를 통해 가전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제품 수입 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가전제품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계약은 구두로만 진행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위해 수차례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로 했지만 다른 일정들이 겹쳐 미처 서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 내용대로 1년 동안 가전제품 업체에게 구두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후 1년이 되자 가전제품 업체는 점차 제품을 적게 보내주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수수료를 높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납품해야 할 제품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이를 협상 무기로 수수료를 높여보려고 하는 가전제품 업체가 몹시 괘씸합니다. 가전제품 업체의 요구를 결코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업체에서 이제 미처 서명하지 못한 계약서를 빌미로 수수료를 높여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를 해온 건데 그럼 2년 전 체결한 구두 계약은 효력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이제 계약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계약들이 있는데 그런 계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적인 계약은 구두로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담하면서 항상 여쭤보는 게 계약서가 없더라도 과연 뭐 대여금이면 우리 메시지나 문자로라도 얼마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을게 이런 내용이 있는지 변호사들은 항상 그걸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리고 그게 없어도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입증 자료가 되는 거고 그게 없더라 하더라도 상대방하고 일정 부분 법률적인 요건에 충족하는 어떤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면 그거 자체로도 구두 계약으로서는 법적인 효력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혼동을 하시면 안 될 게 계약의 효력이 있고 없고 그거하고 이 계약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증명이라는 거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사안을 이해하시는 데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약정한 제품을 이제 납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이 가전제품 업체를 상대로 일단 어떤 법적 조치를 당장 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원론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구두 계약이라도 성립했다는 전제하에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거든요. 그럼 한쪽에서 재계약을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율이 10%인데 이거 좀 적은 것 같은데 20%로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계약이 성립을 하고 진행이 된다 하면 그냥 나는 그렇게 못 하겠는데 이 의사가 합치하지 못하고 지금 제가 수수료를 올려줄 상황도 아니고 뭐 제대로 이제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는데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원래 계약대로 그냥 이게 뭐 기한이 정해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저도 뭐 이 계약 내용을 완전히 다 본 건 아니니까 그 안에는 그대로 그 채무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시면 뭐 상대방이 올려주세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나는 못하겠고 그냥 기간 동안에 그대로 진행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도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보면 이제 납품에 관한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해야 될 어떤 법적인 의무는 상품을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가전제품을 일정 수량 제공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강제로 그러면 뭐 누굴 시켜가지고 난 이 어디다 뺏어다가 갖다 놔야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법적인 용어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게 뭐 하는 채무 뭐 여러 가지 이제 채무의 내용에 관해서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제품을 갖다 놔야 되는 채무를 이행하는 걸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무 불이행. 지금 이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약을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채무도 이행하지 못하고 제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것 같고 이 계약 해지의 원인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나한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처음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이거 이 상품을 강제로 어떻게 갖고 오게 할 네. 방법이 없나? 이거를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는 어렵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이렇게 지금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정도면 사업 파트너와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파기했으니까 뭔가 위약금까지도 포함해서 계약 해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부분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원인,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든지 뭐 여기서 종료를 하는 이거하고 거기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손해배상을 받고 이걸 뭐 계약 해지하고 이런 부분을 다 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위약금 이걸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치고요. 이거랑 별도로 파기한 상대방에 대해서 그 파기를 원인으로 해서 나는 더 이상 계약을 진행 못하겠다. 왜냐하면 나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계약상은 양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내 의무도 당연히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상대방이 먼저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원칙입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그래서 별도로 계약 해지권도 갖고 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계약 전에 이와 같은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거, 처분문서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서로 다툼이 있고 이거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약서 내용에 아까 보면 구두 계약만 하셨다고 그게 내용이 잘 지켜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근데 안 지켜졌을 때는 서로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귀책 사유를 찾을 때는 이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냥 상대방이 잘 지키겠지 해서 그냥 안심하지 마시고 어떤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들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나 위약금 조항 그다음 손해배상 조항 계약 해지의 조항 저것도 한 이 4-5가지 정도는 반드시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관련해 필요한 자료들 잘 준비하셔서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임신 8주인데요. 남편과 이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낙태를 하라고 하는데 아이를 품고 있는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도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도 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조만간 또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현재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현재 남편은 사업을 다 접은 상태여서 수입이 없고 언제 다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양육비를 그러면 적게 받게 되는 건가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혼하실 거고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시는 건데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일단 우리 민법은 혼인 중에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친자로 추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친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법적으로도 친부에 해당을 하고 그럼 친부면 어쨌든 아이를 양육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친부인 것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남편이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유로 나는 원치 않았다고 양육비를 거부할 수는 있는 건가요? 전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고요. 뭐 아이 사정이 그래서 낳지 말자 해서 친부의 어떤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남편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친부로서의 의무를 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양육비를 얼마든지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 재혼을 하게 되신다면 재혼을 하더라도 친부에게 계속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뭐 입양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뭐 친양자 입양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기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단순히 재혼을 하신다고 해서 어떤 친부의 지위가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육비 지급 의무라는 건 또 결국엔 법적 지위에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친부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친부의 어떤 지위, 법적 지위에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은 이 부분도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좀 고려가 되게 되나요? 고려가 되지 않죠.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다 힘들다고 합니다. 네. 다 힘들다고 해서 양육비 의무를 해태하면 그럼 그 아이는 도대체 누가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쉽게 해서 가정법원에 가면 이 양육비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양육비는 빚을 내서라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실제로도 맞는 얘기고 어떤 뭐 다른 채무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양육의 의무를 해태하는 거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양육비는 나의 자녀의 권리이잖아요.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지급해야 되는 돈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장애인 등급을 갖고 계신데요. 5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누님이 모시게 되었어요. 근데 2년여 전 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하시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요. 제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자고 해도 누님 내외가 응하지 않고 굳이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셔서 점점 야위어 가고 계시고 골방에 누워만 있다 보니 등에는 욕창도 있는데요. 게다가 언제부턴가 제가 아버지를 찾아뵈러 누님 집에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는 식입니다. 너무 문을 안 열어주기에 제가 아버지 혼자 계실 때 몰래 방문했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못 뵌 지도 벌써 몇 개월인데요. 사실 아버지는 장애인 등급이 있으셔서 매달 연금이 지급되고 암수술 보험금도 꽤 많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요양병원으로 모시지 않는 거나 저를 못 오게 하시는 게 돈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러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부모님을 못 만나게 하는 형제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보험금이나 연금을 누님 내외가 사용한 증거를 찾으면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정말 가족 간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셔서 정말 그렇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상담자께서 이제 아버지를 못 뵈고 있는 건데 아버지와의 만남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가 있을까요? 이제 원칙적으로 뭐 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뭐 면접 교섭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 뭐 유아인도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강제적인 뭐 만남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아버님이 성년인 상태에서 이제 뭐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뭐 한쪽 형제나 아니면 뭐 누나가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뭐 실제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부모님을 잘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또 타 형제들을 완전 배척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지만 뭐 법적인 어떤 강제성을 가진 어떤 이런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사연만 봤을 때는 아버지께서 적절한 치료와 요양 못 받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아무래도 이런 그런 생각이 좀 의심이 좀 들긴 들거든요. 하죠. 네. 이런 이유로 상담자가 아버지를 모셔오거나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뭐 강제적인 어떤 만남을 갖게 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럴 경우에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게 이제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버님의 상태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어떤 명확하게 의사 표명을 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하기 좀 어려운 상태라는 판단이 든다면 법원에 이제 성년 후견 신청을 해서 그리고 지금 다른 형제들이 완전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년 후견을 뭐 비단 지금 우리 상담자분이 아니라 해도 다른 형제분으로 좀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어떤 아버님이 행사해야 할 권리, 예를 들어 뭐 여기서 요양병원에 가는 네. 거겠죠. 이런 권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권리거든요. 이런 권리를 성년 후견인이 대신해서 이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런 성년 후견 신청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어린 짐작이지만요. 아버지의 보험금과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건가 좀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걸 자녀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부분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그렇죠. 지금 이제 성년에 달하고 특히 그 다음에 물론 성년이라고 다 모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성년이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뭐 한정치산, 금치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피성년 후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 어떤 권리를 좀 행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지금 성년이고 본인의 어떤 권한 행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게 겉으로는 드러난 상태에서는 아버님이 받고 계신 어떤 연금이나 보험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자녀라고 해서 이걸 청구해서 볼 수 있다 이런 권리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요. 네. 실제로 이 아버님의 보험금과 연금을 누님 가족이 사용하고 있으면 이를 근거로 어떤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요즘에는 심지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받고 계신 이런 연금들, 뭐 노령연금이나 아니면 뭐 유족연금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서류를 조작해서 막 몇 년간 이제 자녀들이 상속인들이 수급하고 이런 연금 이제 부정수급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법원이나 이런 뭐 형사처벌하는 쪽에서도 좀 엄단하는 분위기고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 부정수급 이게 뭐 노령연금이 됐던 뭐 어떤 종류의 연금이 됐던 아까 뭐 장애연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 연금 부정수급 자체가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더해서 어쨌든 아버님의 소유로 관리하셔야 될 어떤 금액들, 예를 들어 네. 보험금이라고 치죠. 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아버님께 지급했던 보험금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돼서 형제들이 이걸 유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경제적으로도 뭐 횡령이나 배임으로 별도의 연금 부정수급에 더해서 별도의 어떤 형사범죄로도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실이 맞다면 뭐 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보험금 또 거액의 보험금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받으셔야 될 보험금 수령자한테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사적인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걱정과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족 간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개입이 필요할 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연자님 사실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많이 답답하신 상황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현 상황에 대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정도로 이제 거의 이제 부모님을 고립시키고 면담 자체를 거부한다 이런 경우에 양자 간의 대화로 좀 해결하기는 네.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 상담사를 보면. 그러면 오히려 막 대화하겠다, 뭐 연락하고 이러다 보면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아버님의 어떤 의사결정 자체를 다른 형제들이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오로지 누나가 독점하는 것보다 그러시다면 관련 정황들을 좀 종합해서 성년 후견 신청을 해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무쪼록 가족
가족 간의 일단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좀 예, 오해를 네, 푸시고 잘 해결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클릭하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김지진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